아유, 이제 은퇴도 했으니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가져봐야지. 아들! 아들! 왜요? 뭐 필요하세요? 아니, 날도 추운데 옷이 그게 뭐야? 더 입어 얼른. 안 추워요, 괜찮아요. 독감 걸리면 어떡하려고. 따뜻하게 입어 얼른. 알았어요. 또 입으면 되잖아. 알았어요. 너 아버지한테 말투가 왜 그러냐? 아빠 맨날 화만 내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갈게요. 야!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또 이러네. 자식이랑 대화하는 법 누가 좀 알려줘요.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중장년 그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중년 남자분들, 이분들이 은퇴 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가족 관계라고 하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 달려왔는데 왜 은퇴 이후에는 가족 관계가 고민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인 작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용인 작가님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여행사를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리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중년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하셨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가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 편인가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글쓰기이고 또 글을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작가라고 소개하는 것이 저한테는 뭐 가장 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용인 작가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다양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평생 한 권 쓸까 말까 하는 책을 또 여러 권 쓰셨어요. 그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책 제목이 2016년에 쓰신 책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참 재밌는 제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 하나를 드린다면 책을 쉽게 만약에 쓰시고 싶은데 어떤 책을 쓸까 이 고민하신다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고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상캐스터가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는 MC가 됐다. MC가 또는 됐다. 영화배우가 됐다. 왜냐면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관심들이 그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이 애기였을 때 육아책을 냈어요. 그때 뭐 제가 지금 육아를 했었으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의 본심이라는 책을 냈고요. 회사 운영하면서 사장의 본심을 냈고 2016년도에 나온 책은 아버지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좀 달달한 책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훈훈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친구 같은 아버지. 근데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제가 막 한참 글을 쓸 때 이 아이가 좀 심한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게임에 막 빠지고 학교를 잘 안 나가게 되고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이를 막 찾아다니기도 했고 결국 14개월 만에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이 14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4개월. 제가 심지어는 지금은 머리가 이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인데 그 동안에 원형 탈모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근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었던 힘은 글쓰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쓰게 된 책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책이었습니다. 14개월 동안 자녀분하고 그럼 연락이 잘 안 됐던 건가요? 이제
우리 아들은 요즘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은 네. 아이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가냐면 그 쉼터라는 곳을 갑니다. 청소년 쉼터라는 곳. 청소년 쉼터.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이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을 갖다가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곳인데 네. 우리 아들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네, 계속 쉼터로 옮겨 다녔는데 아이가 한창 부모에 대한 저항감이 많다 보니까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월 동안은 거의 아이를 못 봤죠. 또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방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4개월 동안 한 것은 그냥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죠? 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분의 그 성장통이 있었기에 또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고 네. 좀 더 친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이게 좀 어색한 관계가 맞는 거죠? 동서고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우리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를 등장을 시킵니다. 네.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태어나서 조금 이제 영유아기를 벗어나면서 내 엄마를 뺏은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네, 오이디푸스 왕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스티나에 나오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아들을 물론 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쉽게 말해서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싫고 네. 얘가 너무 강해지고 그러면 역시 견제를 하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서구의 심리학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오이디푸스고요. 네. 저는 이제 생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자라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하고는 굉장히 친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데 네. 아버지하고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얘기하기도 대면대면하고 대화 자체를 갖다가 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어색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보편적인 우리 이웃의 풍경 또 우리들의 집의 풍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고령자 은퇴 전후 소득과 삶의 만족도 보고서를 보면은 네. 이 은퇴 후에 자녀와의 관계 부분이 62.5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보다 많이 13점 떨어졌네요.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건강 같은 경우는 6.5점, 배우자와의 관계가 8.5점, 경제 상태는 3.7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되고 위축이 되고 좀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동의하고요. 네. 일단은 내가 은퇴를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 관리 잘 할 것 같고 또 자기 배우자하고의 시간도 좀 더 갖고 여행도 좀 더 하면서 네. 오히려 뭐 그런 관계 자체를 갖다가 건강도 관계도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하고는 갑자기 시간은 많아졌는데 네. 여태까지 아이들과 지탱을 해줬던 즉 아버지의 영향력은 뭐냐면 지갑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용돈 주고 뭐 좀 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용돈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 지갑이 얇아졌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용돈을 잘 못 주니까 그런데 또 시간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 아이들과의 대화 또는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공감대의 네.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많아지다 보니 네. 용돈을 주지 않는데 시간만 많아진 상태가 네. 되어진 거죠. 그 어색함에 대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게. 그렇죠. 은퇴하기 전에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좀 잘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친구. 네, 친구라고 생각해 보자. 친구란 것은 좋은 것도 또는 좋지 않은 것도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자녀의 관계 자체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한 것 그리고 나는 강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네.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이 아이한테 좀 더 약해질 수 있고 네. 또 이 아이도 나를 약한 존재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좀 더 친구 같은 관계를 새롭게 한번 형성해 보자. 네. 마치 내가 배우인데
새로운 배역을 맡은 것처럼 네. 그럼 내가 아이와의 관계를 배우의 마음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우선 그런 준비적인 마음을 우선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실시 열심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근면입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인데요. 얼마 전 30년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취업도 쉽지 않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좀 힘드네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요. 30대 초반인 아들과 20대 후반인 딸은 회사가 서울에 있어 떨어져 사는데 지 엄마한테는 자주 전화해도 저에게는 안부 전화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저라도 가끔 아들, 딸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별로 할 말도 없고 잔소리만 하고 그냥 끊는 일도 허다합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야근, 회식까지 하며 살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가진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알려주세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아버님들께서 자녀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바깥에만 계시다 보니까 대화가 좀 서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하고 싶어도 어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김근면 씨, 네. 그 근면 씨 50대 후반의 사연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우선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김근면 씨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무슨 남성 심리학자가 쓴 남성 심리 보고서 뭐 이런 책이 네네.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하나 에피소드가 나와요. 에피소드는 뭐냐면 똑같이 우리 근면 씨처럼 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아주 이렇게 대면대면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해도 거의 뭐 20초 정도를 넘지 못하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아버지랑 친해져야지 하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잘 계셨어요. 뭐 저 탐이에요. 네. 뭐 이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20초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끊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비치는데 보통 같으면 끊었는데 안 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얘기를 계속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 어디 좀 아프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조금 더 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얘기가 너 용돈이 필요하냐?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외국에 이 탐의 아버지 추와도 근면 씨처럼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로 평상시 때 연습이 되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그러니까요. 30년 동안은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근면 씨 입장에서 뭔가 새롭게 자식하고 편한 통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현재 이런 상황이죠. 재밌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아버님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하구나 하는 게. 어머니하고는 통화가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머니도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또 먼저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뭐 술 한잔 먹으면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못했었지만 어머니한테는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하는 편이죠. 자연스럽게. 네네. 언제 끊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하진 않고. 그렇죠. 제가 이 책 하나를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그 전인권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수 전인권. 아니 가수가 아니고요. 네. 예, 이분 지금은 조금 요절을 하셨어요. 타결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의 탄생이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네. 우리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쓴 책 중에서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 뭐 이런 책, 남자와 여자의 다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이 책은 한국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현재 와 있는가라고 하는 남성 심리를 얘기한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요? 인간적인 관계,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 네.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에 파고들기도 하고 속상하면 엄마 품에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서 친구처럼 막 이런 관계를 맺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 그러니까 신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신분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우리가 신분제는
뭡니까 그 양반과 뭐 그렇죠. 천민이라든지 네. 왕과 뭐 신하 그렇죠. 이렇게 신분제인데 아버지와 자식을 신분제로 본 거예요. 네. 그게 여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우리 혹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후에 자식과의 관계 자체를 새롭게 형성할 때 네. 배우처럼 친구처럼 가자라고 한 것은 이미 아버지들이 당신들의 아버지 때부터 이런 신분제에 의한 걸 학습받았고 지금도 어떤 시선에서는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식인데 네. 라는 것이 냉정하게는 신분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런 신분제하에서는 전화라는 것이 친구처럼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아주 공식적인 얘기, 요건만 얘기하고 딱 끊는 그렇죠. 전화뿐만이 아니죠. 사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고 형식이죠. 보고 형식이죠. 네. 보고 훈계. 네. 그러죠? 네. 이 부분입니다. 계속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심리학을 좀 전공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대화하는 것도 좀 기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화하는 가족과의 대화 기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주로 많이 우리 그 아버님들 대상 또는 중년 남성 대상으로 대화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하는 게 네. 이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폭력적이지 않은 비폭력 대화, MV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나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수현 씨하고 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네.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김수현 씨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현 씨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네. 김수현 씨는 굉장히 뭔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네. 마음에 들지 이게 질책을 했군요. 질책을. 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수현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많이 위축되고 내가 많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저한테 질책하니까 뭐야?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뭐 마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힘드네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거 잘하셨어요. 엄마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장성한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좀 미안할 때, 네. 찡할 때가 뭐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뭔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라고 네. 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예측은 이런 겁니다. 엄마가 화를 막 내면서 넌 뭐야? 그쵸. 나가! 그쵸.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놈 엄마가 자식 너 때문에 속이 썩어 죽겠어. 뭐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울면서 네. 그냥 뚝 울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이래요. 승현아, 승현이 때문에 엄마 많이 속상해. 오. 이 한마디에 사실은 어. 엄청 반성하고 일기장 뭐 정말 10페이지 넘게 쓰고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 장면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에서 아이 대화법, 네. 아이의 대화법, 나 대화법은 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좀 많이 속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버지가 많이 좀 외롭다. 네. 라고 하면 나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도가 그거 옛날부터 3살 때부터는 문제 있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너는 옛날부터 아주 그냥 싸기는 노랬어. 그랬어 이게보다 아이 때부터 아빠가 많이 그럴 때마다 속상했단다. 이게 사실은 아이와의 대화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들어요. 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면 어떤 주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제도 중요한데요. 네. 제가 오히려 주제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또 추천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제 집사람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네, 버스요. 버스. 일반 버스를 탄 게 아니고 서울시 힐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속마음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속마음 버스.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거고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네. 근데 버스가 4명만 탑니다. 4명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수현 씨하고 같이 타고 싶은 우리 2명, 네. 또 다른 또 2커플 이렇게 타는데 사연을 신청하면 무료로 여의도에 가서 여의도에서 버스 탑니다. 버스는 90분 동안 우리 자유로에서 여기 상암동 우리 YTN까지 이렇게 왔다가 네.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는데 그 90분 동안 뭘 하냐면 버스에 타게 되면 모래시계 해줍니다. 모래시계요. 예, 3분 동안 모래시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래시계가 다 쏟아질 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3분이 지났어요. 네. 그럼 모래시계 거꾸로 다시 돌려놓고
이제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버스가 밤에 서울 이렇게 다니는 동안 네. 두 사람은 앉아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속마음 버스예요. 아, 그래서 속마음 버스군요.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정말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만 얘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구나. 네. 상대의 말을 3분 동안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네. 제가 정말 직접 체험을 했죠. 그래서 들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버스를 신청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집에 가시는 길에 모래시계 하나 딱 싸놓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예, 제가 그렇게 네.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모래시계를 하나 사서 네. 우리 매주 토요일 날 모래시계 대화를 합시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모래시계 하나 사서 가족과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자녀들과의 대화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은퇴 이후에 이제 가족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한마디 드린다면. 제가 책에 그런 거 썼는데요. 우리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정은 모정이고 저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이 네. 뭐냐? 아버지의 정이 뭐냐 할 때 저는 부정은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부정사, 네. 뭐 긍정하지 않는 부정. 네. 영어로 deny 한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확신을 네.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부정해 볼 수 있는 것.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그것. 그래 네. 부정은 부정이다. 네.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또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방송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오니킴의 오늘의 픽.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시를 한 편 준비해 봤는데요. 김규동 시인의 가족입니다. 둘은 가버리고 막내가 남았다. 너도 이윽고 어디론가 가야 하겠지. 빈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는다. 하늘이 푸르구나. 뭘 한다고 셋씩이나 나 이 고생하느냐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이제 내 펜대의 사념도 침묵에 쌓인다. 얘들아, 다 크고 나면 그저 이렇게 멋없느냐. 아직도 내 잔등에 가물거리는 것. 너희들이 목마를 타던 고사리 손의 감촉이구나. 아이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남은 집에서 빈 책상을 열어보는 아버지. 여전히 아이들이 어릴 적 목마를 탈 때 잡았던 손의 감촉을 기억하는 아버지. 사는 게 바빠 존재가 잠시 희미해졌지만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던 아버지. 그들의 삶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